윌프렛 비온과 현대 클라인 학파, 클라인의 이론은 그녀의 이론적 후계자들과 페어 베영 그리고 위니캅 같은 여러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이론적 근거를 형성하는 데뿐만 아니라 현대 정신분석 이론의 개혁과 변화를 가져왔다. 윌프렛 비온은 클라인 개념들이 클라인 학파라고 분명히 지칭될 수 있게끔 이론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를 통해 클라인의 개념들은 확장되고 근본적으로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현대 클라인 학파는 좀 더 정확히는 클라인과 비온 학파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비온은 클라인의 피분석자이자 학생이었다. 사실 정신분열증 환자들에 대한 비온의 연구에서 클라인은 자신의 주요 개념들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비온은 식민지령 인도에서 자라났고 2차 대전 중 북아프리카의 탱크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나머지 생애 대부분은 영국에서 보냈으나 1968년부터 죽기 직전까지는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비오는 많은 임상가들이 정신분석적 개념들을 적용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특히 밀집된 경험 조직과 궁극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탐색하고 밝히는 데 관심을 가졌다. 대상관계 이론은 원래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대상관계 이론을 학파로서 발전시킨 것은 멜라니 클라인이죠. 그러나 멜라니 클라인 혼자서 자기의 이론을 정교화하게 다 발달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클라인이 아주 기본적인 틀들을,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발달시켰지만 그 이후에 학파로서 발달하는 데는 여러 제자들이나 동료들이 동참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분 중에 하나로 클라인을 발전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윌프렛 비온이에요. 이분이 쓴 논문들은 정신분석 쪽에서 글 중에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글들이죠. 그러니까 비온의 글은 마치 융의 글을 읽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정신분석적인 글인지 아니면 영성적인 글인지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비온의 글을 읽으면서 특히 후기 비온에 가게 되면 굉장히 영성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런던의 클라인 학파들은 비온의 후기의 저작들, 특히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에 작업한 저작들은 대부분 정신분석을 이미 벗어났다고 보고 비온이 초기에 활동했던 이론 중심으로 정신분석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비온의 어떤 전반기 인생은 클라이언트들이 수용을 하는데 후반기에 가면서 비온의 생각이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클라인 학파라고 하기보다는 현대 런던 클라인 학파들은 클라인 비온 학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쩌면 윌프렛 비온의 글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동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요. 비온이 인도에서 자라나고 인도에서 상당한 기간 양육됐다고 하는 것이 이분이 런던에 와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서구에서 살았지만 초기에 이분이 접했던 동양의 문화가 이분에게 남아있어서 이 부분이 서양의 정신분석과 만나면서 서양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그리고 정신분석을 그런 동서양을 함께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정신분석은 동서양의 어떤 전통 두 가지를 접목시키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쩌면 융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 서양에 이런 라인의 말하자면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대부분 동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각각 다르긴 하지만
서양의 합리적인 사고만 가지고 되지 않는 영역을 개척하는 데는 동양적인 사고가 항상 접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서양 사람들이 읽어서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저작들은 우리 동양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분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알프레드 비욘의 어떤 오라는 개념, 오라는 개념은 absolute truth라고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또 어떨 때는 이걸 God head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진리, 신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영성적인 얘기처럼 이렇게 어떤 분은 소화를 하고 어떤 분은 그 용어에 상관없이 이분은 임상적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담자의 추루한 모습을 만나는 것, 임상자의 추루한 모습 자체를 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는 임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정신분석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라인에 있는 학자들은 비욘의 용어가 어떻게 쓰였건 그건 영성적인 용어가 아니라 클리니컬한 용어로 받아들여서 소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분이 쓴 글 자체가 반드시 클리니컬하게만 이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로 이분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봐요. 아마 한주현님도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우리 비욘을 꽤 여러 학기 예, 했었어요. 예, 예, 그때 예. 우리가 공부한 게 이 책이잖아요. 예, 흑암의 예, 빗줄기였어요. 흑암의 빗줄기. 이 책 가지고 우리가 비욘을 꽤 오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여러 이론들을 다 잊어버려도 그분을 공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우리의 태도나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론은 크게 기억할 수 없지만 비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 임상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비욘에 대한 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저기 비욘이 그러면은 융하고는 별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영향을 하지만 받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융은 왜 어떤 어려움이냐면 프로이드의 어떤 황태자 같은 입장에 있었지만 융은 프로이드를 아버지로 모시고 프로이드의 이론에 순응하면서 자기 학문의 길을 갈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독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융도 굉장히 실존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길을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은 프로이드의 길을 따라가면 쉽겠지만 프로이드가 갔던 그 방향의 길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도 무의식의 세계를 만나면서 정신분석을 세운 건데 융이 프로이드 방식의 경험, 프로이드의 체험만 가지고는 자기가 그냥 따라갈 수 없어서 어쩌면 프로이드와 헤어지면서 이분은 융이 그 당시에 거의 자기 무의식 세계를 헤매고 있었던 건 마치 니체가 무의식의 세계에 깊은 탐구에 들어가다가 사이카틱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니체는 결국 그래서 무신병을 위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어쩌면 서구 실존주의의 가장 개척자인 니체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무의식에 대한 항해를 했던 분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세웠지만 그 이전에도 정신분석적인 어떤 어프로치들을 이미 하고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걸 정교하게 이론화한 게 프로이드지만 융 스스로가
프로이드로부터 독립하면서 그 혼자 된 상황 속에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하는 거죠. 다행히 이분은 거기서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살아 돌아와서 자기의 독자적인 분석 심리학을 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분은 파문된 상황이니까 정신분석에서는 융은 파문된 사람이죠. 마치 캐런 호나이가 여성 정신분석가로서 프로이드를 조목조목 비판했었는데 결국은 파문되는 거죠. 정신분석 학계의 어떤 정치 지형 아래서 이분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제정신분석 학회에서는 융이나 이런 캐런 호나이나 이런 분들은 정신분석가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저작들이 인용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배척된 어떤 아무도 정신분석 문헌에서 인용해주지 않는 이런 말하자면 금서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비온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비온도 융을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정신분석 학계에서는 이단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분도 구체적으로 서로 직접 영향을 받은 것들을 서술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분들의 아티클만 보고 이분이 독자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독자적인 사상을 폈다 혹은 독자적인 이론을 세웠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많은 경우에. 특히 위니캇의 글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고 호웃의 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에 대한 개념 같은 것은 어떤 카른 호나이가 굉장히 처음부터 주장했던 얘기인데 이제 카른 호나이 얘기는 다 사라지고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 하면 위니캇 아니면 코엇 이 얘기만 사람들이 셀프 사이클러지는 코엇이 창시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떤 셀프에 대한 중점적인 어떤 셀프에 대한 이론들을 정교하게 세운 그 이전의 학자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폴리티컬리 어느 분이 이제 그 지점에 많이 인용되고 있느냐 하는 차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면 그 선구자들의 얘기들을 정당하게 그의 크레딧을 주고 가져온 게 아니고 마치 자기가 독자적인 로 생각한 것처럼 글을 써버린 예들이 꽤 많이 있어 왔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창시한 사람들 그 배경에 있는 그 전의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을 하면서도 이번에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생기는 게 결국은 프로이드도 실존주의 철학의 큰 흐름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실존주의의 가장 큰 이론가들과 어떤 영역에서 서로 같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독자적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푸셀의 이론과 하이데거 이론이 서로 이렇게 맥락이 다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후설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브렌타노라는 철학자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론들이 후설에게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프로이드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 프로이드도 브렌타노의 어떤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분석은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전에 맥락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독자적인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깊은 철학적인 사유를 배경으로 깔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큰 영향,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고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을 개창한 사람이 있고 또 키엘코골 같은 분은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을 이렇게 주창하면서 근대 세계에 대한 준비들을 해왔는데 이런 여러 흐름들이 철학적인 흐름들이 모여서 정신분석의 배경이 됐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의 밑바닥에는 철학적인 깊은 사유들이 함께 있어 왔는데 우리는
그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정신분석을 독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영역에서 정신분석을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응용하시고 그걸 소화한 것들을 또 다른 학문과 접목시키는 데는 정신분석을 좀 더 큰 틀로 봐서 철학적인 사유 안에서의 정신분석까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좀 더 잘 정신분석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메다드 보스의 현존재 분석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었었는데요. 예, 그분의 그거를 읽으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실존 철학과 정신분석의 교집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어떤 치료적인 면인가 이게 더 철학적인 면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프로이드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무의식이라는 용어 자체에. 그렇죠. 예. 근데 또 그런 생각을 조금 약간 편견 없이 그분 이제 그 현존재 분석에 그걸 또 쳐다보면 그 안에 또 굉장히 다 포괄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폭넓게 또 사고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전체적인 큰 틀로서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큰 철학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정신분석으로 우리 자리매김하면서 우리 정신분석이 최고라고 우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의식 철학의 범주에 있었던 많은 그동안에 2000년, 2500년 가까운 이런 서양 서구의 어떤 철학 사조에서 본격적으로 정신분석을 무의식을 도입함으로써 철학의 영역을 의식 철학에서 무의식 철학으로 넓혔다고 하는 커다란 공헌을 프로이드가 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프로이드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어떤 분은 지금 전자 시간이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이 20세기 문화에 곳곳에 다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프로이드의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론이 어쩌면 세계를 변혁시킨 거죠. 그래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철학적인 어떤 혁명과 정신분석적인 혁명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만한 사회적인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두 분이 각각 다른 길을 갔지만 우리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철학적인 사유까지 우리가 함께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마워요.